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기계 공작 파트 세 번째 밀링 가공입니다. 밀링 가공도 기계 공작 파트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중점적인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머신은 밀링 커터라는 공구를 회전시켜서 테이블에 고정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밀링 머신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밀링 가공을 할 수 있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공 종류에 대한 내용도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면 가공, 면을 절삭하는 가공, 그리고 계단 가공, 단 가공, 그리고 홈을 내는 홈 가공, 엔드밀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가공, T홈 커터를 이용해서 T홈 가능이 가능하고요. 더브테일이라고 해서 더비테일이 아니고 더브테일입니다. 더브테일 가공도 가능합니다. 또 엔드밀을 이용해서 이런 곡면을 나타내는 곡면 절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뚫려져 있는 구멍을 넓혀주는 보링 가공도 가능하게 됩니다. 밀링은 여러가지 형태의 공구를 사용해서 절삭을 하기 때문에 아버라고 하는 부속품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밀링 머신 부속품 중에 아버와 콜릿이 있는데요. 콜릿은 전 시간에 선반 가공할 때 콜릿 척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었죠. 밀링에서는 엔드밀이나 드릴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작은 드릴 날 같은 경우는 이 콜릿 척에 설치를 해서 이 콜릿을 다시 아버에 부착한다든지 공구대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버는 공작기계에서 절삭 공구를 부착하는 작은 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왼쪽 끝이 이렇게 테이퍼가 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밀링 머신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밀링 머신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가공할 때 사용하는 공작 기계가 수직 밀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주축이 테이블 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범용 밀링 머신이죠.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테이블 면이죠. 그거와 수직하게 주축이 서 있는 그런 수직 밀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평 밀링 머신은 테이블 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수직 밀링 머신은 공구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수평 밀링 머신은 이렇게 공구가 옆으로 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수평 밀링 머신이나 수직 밀링 머신이나 테이블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거나 전후로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임, 직선 움직임만 가능한데 여기다 회전대를 붙여서 회전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만능 밀링 머신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평 밀링 머신과 유사한데 새들 위에 회전대가 있어서 테이블 회전이 가능한 밀링 머신입니다. 그래서 만능 밀링 머신은 분할대나 절삭장치, 헬리컬 절삭장치를 사용해서 나선홈, 비틀림홈, 헬리컬 기어 등을 가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밀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만능 밀링 머신도 실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죠. 그리고 플레이너형 밀링 머신, 여기 플레이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형의 공작물을 중절삭하기 위한 밀링 머신이죠. 플레이너형 밀링 머신은 대형이며 중량이 있는 공작물을 중량 절삭이라고 해서 중절삭하기 위해서 만든 밀링 머신입니다. 그래서 크기도 크고 형태는 플레이너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너형 밀링 머신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같은 말로 플레이너형 밀링 머신을 플레이노 밀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밀링 머신의 구조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링 머신의 구조는 크게 컬럼, 주축, 니, 새들, 테이블, 그리고 오버암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테이블이라고 하면 공작물이 놓여지는 이 테이블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새들 위에 미끄럼 면을 따라서 좌우 이동을 하는 부분이 바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스를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밀링 바이스가 위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밀링 바이스 위에 공작물이 올려지게 되죠. 이 밀링 바이스를 고정하기 위해서 T홈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T홈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링 머신의 크기 표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크기 표시는 보통 세 가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테이블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또는 주축대의 중심선에서 테이블 면까지 최대 거리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테이블의 최대 이동 거리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테이블의 최대 이동 거리로 표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통 밀링 머신은 몇 호기냐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0호기 1번, 1호기, 2호기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전후, 앞뒤 거리를 200으로 놓고 50씩 계속 커지죠. 그래서 1번, 1호기의 크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호기 밀링 머신의 전후 거리라고 하면 테이블의 전후 이동 거리를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200mm다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밀링 부속 장치입니다. 선반과 같이 밀링도 부속 장치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가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기출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를 보여드렸죠. 밀링 커터를 주충에 고정하는 장치고요. 아버에다가 콜릿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바이스인데요. 테이블 면 위에다가 공작물을 고정하는 장치죠. 그렇죠? 아버는 커터를 고정하는 장치고, 바이스는 공작물을 고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할대, 이제 이 이후에 분할대 종류에 대해서도 다룰 것인데, 테이블 면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등분이나 각도를 분할하는 장치입니다. 공작물을 등분시키거나 각도를 분할하는 장치입니다. 테이블 위에 바이스만 놓는 것이 아니고 바이스를 떼버리고 분할대를 장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등분이라고 하면 뭐 피자를 들면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해서 8등분을 내죠. 이런 등분 작업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분할대입니다. 분할대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다음 회전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위에 설치하고요. 공작물의 밭값 부분을 윤곽 가공할 때, 또는 간단한 등분을 할 수 있는, 분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회전 테이블입니다. 회전 테이블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분할대와 구분이 되는 건, 회전 테이블은 윤곽 가공도 할 수 있다. 윤곽 가공과 분할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로팅 장치. 슬로팅 장치는 주축의 회전 운동을 공구의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보통 주축은 회전하는 회전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직선, 상하의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속 장치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밀링 커터의 종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엔드밀이 되겠죠. 그리고 정면 밀링 커터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밀링 머신의 가공 조건입니다. 가공 조건은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삭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밀링 커터의 절삭 속도, 원주 속도라고 하는데요. 선반의 절삭 속도하고도 공식이 같죠.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라고 해서 파이는 3.14가 되겠고, D, 밀링 머신에서 D 값은 커터의 지름입니다. 공구의 지름이죠. 네, 우리가 선반에서의 스몰 d 값은 공작물의 지름이었죠. 그 구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n은 커터의 회전 속도 이렇게 되죠. 이 절삭 속도 공식에서 n, 스몰 n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회전 속도 공식이죠. 절삭 속도 공식과 회전 속도 공식 꼭 암기하고 두셔야 됩니다. 절삭 속도와 관련해서 절삭 속도 선정하는 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친 절삭에는 절삭 속도를 낮게 하고 이송 속도, 바이트 이송을 크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다듬질 절삭, 면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삭 속도를 높이고 이송 속도를 줄이는 절삭 속도 선정 방법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죠. 그 다음 이송 속도 구하는 공식, 얘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송 속도라고도 하고 밀링 머신이니까 이송에 관련된 건 테이블과 관련이 되겠죠. 테이블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공작물 이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이송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F는 스몰 f 곱하기 z 곱하기 n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스몰 f는 커터 날 한 개당 이송량입니다. 정면 밀링 커터 같은 경우에는 커터 날이 여러 개 붙어 있죠. 엔드밀 같은 경우도 엔드밀도 2날 엔드밀, 4날 엔드밀 이렇게 날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터 날의 개수, 날당 이송량이 중요하고요. Z는 커터 날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몰 n은 회전수죠. 회전 속도. 이 스몰 n을 회전 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파이 d분의 1000V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럼 이송 동력과 단위 시간당 절삭된 칩의 양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링 머신에서는 절삭 방향이 중요한데요. 절삭 방향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절삭 방향도 기출문제 많이 출제가 되죠.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색이 이제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1번 상황을 보죠. 위에서 본 공작물, 네모난 공작물이 있고요. 파란색은 이송 방향입니다. 공작물이 테이블에 고정돼서 테이블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 빨간색은 이제 공구죠. 엔드밀. 엔드밀은 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엔드밀 위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보죠. 그러면 얘는 엔드밀은 이렇게 위로 올려치는 회전이 되고 이송 방향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상향절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상황에서는 반대로 돼 있죠. 테이블이 아래에서 위로 이제 이송 방향이 달라져 있죠. 회전은 똑같은데요. 회전 방향은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송 방향과 회전 방향, 이렇게 가는 회전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죠. 그래서 하향절삭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상황은 상향절삭, 2번 상황은 하향절삭. 그래서 밀링 가공에서는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 둘의 절삭 방법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나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송 방향과 회전 방향, 공작물 절삭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을 상향절삭이라고 하고, 이송 방향과 공작물 절삭 회전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것을 하향절삭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구가 이렇게 위로 올려친다라고 해서 상향절삭이라고 하고, 공구가 이렇게 내려친다라고 해서 하향절삭이라고 이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과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상향절삭, 서로 같은 경우 하향절삭. 그래서 둘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죠. 위로 올려치기 때문에 상향절삭 같은 경우는 기계에 무리가 가지가 않습니다. 커터날이 한 번에 끝에 가서 많은 양을 깎기 때문에 커터날의 충격이 죄송합니다. 조금씩 가서 많이 깎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충격에 부러질 염려가 없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이송 방향이 반대이므로 백래시가 제거됩니다. 백래시는 나사 사이의 뒤틈을 이야기하는데요. 백래시가 존재한다는 건 정밀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상향절삭은 백래시가 제거된다는 이 내용이 특징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신 공작물의 고정이 불리하겠죠. 위로 올려치기 때문에 공작물이 아무리 세게 잡고 있는다고 해도 이렇게 올려지는 그러한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이 불리하다는 단점. 갑작스런 충격에는 부러질 염려가 없는데 마멸이 크겠죠. 조그맣게 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양의 칩을 깎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력의 소비가 크고 가공면이 거친 특징이 있습니다. 하향절삭은 공작물을 누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작물 고정이 유리하죠. 상향절삭보다 공작물 고정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날 끝에 마멸이 적습니다. 그래서 밀린 커터 수명은 길어집니다. 절삭 동력 소비가 적어지고 가공면이 깨끗하다. 상향절삭의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대신에 충격으로 인해서 기계에 손상을 주기 쉽다. 한 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절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충격이 또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 이송 방향과 회전 방향이 같기 때문에 뒤틈, 나사 사이의 뒤틈을 제거해 주기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장치를 이용해서 백래시 제거 장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반드시 백래시를 제거해 줘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상향절삭은 칩이 이렇게 밖으로 비산해서 튀어가기 때문에 칩이 쌓일 염려가 좀 덜한데, 하향절삭은 깎인 다음에 칩이 이 면에 계속 남아 있겠죠. 그래서 커터날 끝에 칩이 끼는 그런 단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래시 제거 장치에 대한 특징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백래시 제거 장치를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의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요. 백래시 제거 장치는 테이블에 이송나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착하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절삭 방법, 특별한 절삭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는데요.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는 게 이제 분할 가공이죠. 분할 가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 방법은 보통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직접 분할법, 그리고 단식 분할법, 차동 분할법, 뭐 하나 더 추가해서 각도 분할법,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분할법은 밀링 가공할 때 다각형을 등분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직접 분할법부터 한번 보죠. 직접 분할법은 분할판에 24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24의 약수, 24, 12, 8, 6, 4, 3, 2 등분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이 직접 분할법입니다. 그래서 24의 약수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따르게 되죠. n은 x분의 24라고 해서 분할수가 n은 분할수가 되겠고요. x는 직접 분할판에서 이동할 구멍수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내가 12등분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12등분을 하겠다. 그러면 분할수가 12는 x분의 24죠. 그러면 따라서 x는 2가 되겠죠. 그러면 구멍을 두 개마다 한 번 가공할 때 두 개씩 이동시켜서 꽂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 39페이지를 보면 분할대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구멍 두 개마다의 구멍은 여기 있는 이 분할대의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단식분할법 그림이긴 하지만 분할대 얘를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 분할판이 크랭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얘가 뭐 일정한 각도만큼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식분할법입니다. 단식분할법은 공식이 매우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요. 단식분할법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식분할법. 그래서 직접분할법으로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단식분할법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직접분할법은 24의 약수만 분할이 가능한데 단식분할법은 그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어들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돌리는 분할판이 되겠습니다. 분할판. 그리고 여기에 척이 이제 고정물이 끼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n은 분할 크랭크의 회전수고요. h는 분할판의 구멍수, 스몰 h는 크랭크를 회전시키는 분할판의 구멍수. 그러니까 크랭크 회전시키는 분할판이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지 n은 가공물의 등분수, 그리고 40. 보통 n은 라지 n분의 40.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해석할 때는 이 파란색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주를 13등분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n은 스몰 n은 라지 n분의 40이라는 공식이죠. 원주를 13등분으로 단식분할한다 라고 하면 13등분이니까 등분수를 아래다 써주는 거죠. 그렇죠? 얘를 이제 가분수로 나타내 보면 3과 1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라지 h 자리죠. 라지 h 분할판의 구멍수. 다시 얘기하면 구멍열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멍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몰 h는 크랭크 회전시키는 구멍수죠. 문제에서는 보기에서는 13 구멍열에서 3회전에 한 구멍씩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3이라고 하는 건 구멍열, 분모에 해당하는 건 구멍열, 그리고 가분수 왼쪽에 해당하는 건 회전,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건 몇 구멍씩 회전하느냐. 그래서 분할 크랭크의 구멍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식 분할법을 하는 그런 분할대의 종류들을 보면 브라운 샤프트형, 신시내티형, 미러키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분할판의 구멍수가 규격화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분할판 구멍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13이라는 구멍을 갖고 있는 분할판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얘 배수를 다 해봐서 39가 있죠. 3을 곱한 게 120.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곱해도 다름이 없죠. 얘를 다시 가분수로 표현해 보면 39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39 구멍열에서 3회전에 3구멍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멍열에 대한 39는 여기 구멍열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3회전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이 3회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구멍식이란 얘기는 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이라는 단어는 없고 39에는 신시내티형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단식분할법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이렇게 계산해서 보통 보기에는 이런 보기를 나눠줍니다. 한글로 풀이된 보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분모를 맞춰서 일단 계산을 해놓고 보기와 대조해서 맞는 보기를 찾는 방법이 수월하겠죠. 그래서 요 분자, 이 가분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동분할법, 각도분할법은 참고해 보시고요. 더브테일 가공입니다. 더브테일 가공에 대한 내용도 이 최소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묻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죠. 더브테일은 두 핀 간의 최소 거리가 중요합니다. 스몰 x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b는 더브테일의 폭, 이 최대 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스몰 d는 공구의 지름을 이야기하고, 다음 알파는 이 더브테일의 각도, 한쪽 더브테일의 각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코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